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이 낳은 걸출한 시인, 여성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 고독은 잴 수 없는 것에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가 있는 금요일 할 때마다 많이 망설이는데요.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성 속에서 시집을 고르다 보니까 인생의 그 심연에 대한 고민들,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들을 다룬 작품들을 고르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만지작거리고 있던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 고독은 잴 수 없는 것, 오늘은 이 시집에서 몇 편 꼭 읽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에밀리 디킨슨은 1830년에 태어난 영문학 사상 최고의 그 스타라고 얘기를 하네요.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인들의 상처는 늘 어디나 있기 마련이지만은 앨런 테이트라는 미국 시인의 말을 빌면은 시인이란 자기 시대를 증오하기 마련이다. 시인이란 말하자면 추방당한 자이다. 라는 얘기와 시인은 신비하다. 그런 모든 것이 말해져 버리면 시인은 은행원보다도 신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에밀리 디킨슨이 이런 그 성격에 잘 맞는 시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에밀리 디킨슨의 경우에 그 상처, 삶의 상처는 늦게 시작한 사랑의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집을 번역한 강은교 선생의 해설의 일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30살은 여성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고 이것은 한 여성이자 시인인 디킨슨에게도 해당되었다. 그 사랑은 기혼자인 목사와의 사랑이었으나 실패로 끝났다. 시련의 불꽃은 곧 시로 폭발되었고 그의 절망은 시 속에서 하나의 세계로 승화되었다. 그 세계란 고독하고 비극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세계였다. 디킨슨은 그 속에 스스로를 감추고 고독과 절망의 손길에 자기를 쓰다듬어 줄 것을 부탁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디킨슨의 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인의 생에서 어떤 절망적인 순간, 그게 시 전체를 감쌀 때가 많거든요. 디킨슨의 좌절과 절망이 끌어올린 시에서 몇 편만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작품입니다. 외국 시들을 이게 번역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 시인 강은교 선생이 번역해서 그런지 상당히 매끄럽고 번역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번역이라는 걸 감안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이런 짤막한 시입니다.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린 자기 그릇만큼밖에 담지 못하지. 네, 이런 작품입니다. 마지막 구절 잠깐 보시죠. 그 사랑을 우린 자기 그릇만큼밖에 담지 못하지. 네,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입니다. 예.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또는 깊다 하더라도 자기 그릇만큼밖에 담지 못한다는 아픈 인식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말에서 흔히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알 때가 많죠. 그런데 사랑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는 자기 그릇이 작아서 그게 사랑인지 잘 모르고 그걸 담아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요. 난 결코 화산을 본 일이 없지만 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화산의 은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 정신 속에도 화산들이 분출하고 있겠죠? 예. 그걸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난 결코 화산을 본 일이 없지만 여행자들은 말하지. 그 늙은 점잖은 산들이 여느 땐 얼마나 고요한지를. 속에는 거대한 대포와 불꽃, 연기 그리고 총을 품고 있다가 끌고 가자. 어느 날 아침녘 문득 마을과 거대한 인류를 인간의 얼굴에 깃들인 고요가 화산과도 같다면 속에는 거대한 끓어오르는 고통의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하지만 마음속에 타오르는 고뇌도 끝내는 견딜 수가 없으리. 고동치는 포도밭을 흙 속에 덮어버린다면 다시 열린 아침에 어떤 열렬한 골동품상도 기쁨에 겨워 외칠 수 없으리. 폼페이여 언덕으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네, 좀 어렵죠.
이런 시들은 듣기보다는 촘촘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백도 많고요. 대시들, 말줄임표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요해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활화산,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내면의 심연이 있다는 그런 표현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인이 겪었던 삶의 고통의 일단을, 화산을 하나의 은유로 해서 잘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 가만히 깊이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영혼이란 제 있을 곳을 선택하는 법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조금 관념적인 것처럼 읽히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 시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읽어보죠. 영혼이란 제 있을 곳을 선택하는 법, 그리곤 문을 닫아버리지. 숱한 천상의 넋들에게 더 이상 현존하지 않아. 움직임도 없이 꽃마타를 노래할 뿐 머뭇머뭇 낮은 제 문 앞에서 움직임도 없이 제왕도 무릎 꿇리지. 영혼 저의 매트 위에. 난 영혼을 알고 있지. 그 광대한 나라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곤 관심의 밸브를 잠가버려라. 바위처럼. 참 좋은 시입니다. 제가 좋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시는 취향이랄까요? 이 시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에밀리 디킨슨의 시도 당연하겠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도 있을 법합니다만은. 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가. 영혼이란 제 있을 곳 선택하는 법. 예. 관념적이어서 그런지 좀 어렵긴 합니다. 예. 네,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영혼이라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 막연해 보이지만은 언제나 제 있을 곳을 선택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하는데 이건 죽음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광대한 나라, 영혼이라는 광대한 나라에서 내 영혼이 지향할 것, 내 정신이 지향할 것 하나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관심의 밸브는 잠가버려라. 바위처럼 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모든 것을 아울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얘기하곤 하지만 다 망라하면서 모든 것에 관여하고 모든 것이 옳다고 진리라고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미치는, 영혼의 힘이든 정신의 힘이든 힘이 미치는 순간에 영혼의 진짜 모습을 성광처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독해하기엔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들은 라디오로 전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자리에서 시집을 펼쳐놓고 함께 봐야 깊이 있게 그리고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시 소개해드려서. 그리고 희망이란 날개 달린 것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것도 참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예. 희망이란 날개 달린 것, 영혼의 횃대 위를 날아다니시. 말없이 노래 부르며 결코 멈추는 법 없이. 바람 속에서도 달콤하디 달콤하게 들려오는 것, 허나 폭풍은 쓰라리게 마련. 작은 새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지. 그렇게도 따뜻한 것들을. 차디찬 땅에서도 난 그 소리를 들었지. 낯선 바다에서도. 하지만 궁지에 빠져도 희망은 나를 조금도 보채지 않네. 네, 이 한 구절, 희망은 나를 조금도 보채지 않네. 이란 구절인데요. 희망이 날개 달린 것이어서 영혼의 횃대 위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노래 부르며 결코 멈추는 법 없이 희망이라는 게 명멸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희망을 지렛대로 삼아서 또 삶을 이어가곤 하겠죠. 근데 이 희망이라는 건 절망과 깊이 연관된 것이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어지는 그 선을 포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집의 표제작인 고독은 잴 수 없는 것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고독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첨단의 매체 환경이 지배하는 시대에 인간들이 고독을 잃어버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지그문트 바우만이 쓴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같은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고독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독은 잴 수 없는 것. 그 크기는 그 파멸의 무덤에 들어가서 재는 대로 추측할 뿐. 고독의 가장 무서운 경종은 스스로 보고는 스스로 앞에서 멸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동안 공포로 결코 보이지 않은 채 어둠에 쌓여 있다 끊어진 의식으로 하여 굳게 잠가진 존재. 이야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고독. 영혼의 창조자. 고독의 동굴, 고독의 회랑은 밝고도 캄캄하다. 네, 비교적 상류층에서 생활했던 에밀리 디킨슨의 정신세계, 의식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독을 통해서 자신의 시, 2,000편에 가깝다 그러는데요. 이 시를 창작하는 그 근원을 발견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인의 깊은 고독의 산물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라면 고독에 우리는 감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마지막 한 편 보겠습니다. 이 시는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하찮은 돌멩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입니다. 예. 그러니까 돌멩이들을 보면서 삶을 반추하는, 되새기는 시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저 하찮은 돌멩이들은 길 위에 홀로 뒹구는 성공을 걱정하지도 않으며 위기를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의 코트는 자연의 갈색, 우주가 지나가며 걸쳐준 것. 태양처럼 자유로이 결합하고 또는 홀로 빛나며 절대적인 신의 섭리를 지키며 덧없이 꾸밈없이. 이 작품은 어렵지 않죠. 하찮은 돌멩이들 보면서 길에 홀로 뒹구는 돌멩이를 보면서 상념해졌습니다. 예. 에밀리 디킨슨 자신이 그 수많은 시를 쓰면서도 대여섯 편 또는 7, 8편 말고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명예나 성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상상하시면 돌멩이에 빗댄 자신의 삶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을 걱정하지도 않고 또 위기를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주가 지나가며 걸쳐준 옷, 그러니까 색깔이죠. 옷을 걸치고서 태양처럼 자유롭게 홀로 빛나면서 그리고 절대적인 신의 섭리를 지키면서 아무런 꾸밈 없이 굴러다니는 돈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달관의 수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돌멩이들에게 자신을 가탁해서 의지해서 보여주는 이 시, 에밀리 디킨슨의 삶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시집이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에밀리 디킨슨을 읽으시면 그 깊은 울림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디킨스의 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삶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 슬픔이란 무엇인지, 이런 그 내적인 풍요로움을 가꾸는 데 조금은 귀를 기울여라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평론가 중에 아주 날카로운 붓을 자랑하는 신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 시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슬픔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시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삶의 슬픔들, 환희나 기쁨뿐만 아니고 우리를 더욱 깊게 하는 그 슬픔들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바로 이 에밀리 디킨슨을 읽어야 한다라고 신형철 평론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세월호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시인의 시를 읽고 슬픔을 성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렸듯이 사랑은 하나의 완전한 고통이다. 고통은 오래 남는다. 가치 있는 고통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으니까 라는 그 19절도 이 시집의 뒷면에 실려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게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에 기댄 그런 사랑들,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또 가치를 발견한다고 하네요. 조금은 형이상학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민을 하는 분들은 이 에밀리 디킨슨을 동무 삼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